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가와 명상을 같이 하는 요가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20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50대가 다가오고 있다니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삶이 정말 어려웠어요. 혼자 사는 돌싱인 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이었죠. 어머니는 종종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역정을 토로하곤 했어요. 그때의 상처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 그 감정들을 털어내고 힐링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지만 이젠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준비해둔 사연을 혹시나 예전에 괴로웠던 사람들이 듣게 될까 봐 정말 망설이지만 이것을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이야기는 이제 끝낼까요? 요즘 이 이야기를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남편은 제가 20대 후반의 친구와 친구의 애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만났죠. 저는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친구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도 많은 일을 함께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말도 없이 소개팅을 연결시켜준다는 것에 처음에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어느 날 친구가 나를 소개팅 자리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와서 현정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했죠. 오랜만에 현정이와 데이트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차분하고 듬직한 느낌이 들었고 말을 건네면서 어색함을 조금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 사람과 얘기하는 동안에는 나름 편안함을 느꼈어요. 요즘은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힘들어져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격인데 처음 본 사람과는 낯선 감이 잠깐 가리지만 잠깐이면 곧 괜찮아집니다. 바로 그런 건 저에게요. 상대방이 제 말에 웃으며 말해주니 저도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람이 참 배려도 많고 다정한 성격이라고 느꼈어요. 이전에 연애할 때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 남자에 대한 진려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그 정도로 호감이 가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뜻밖의 소개팅을 했던 이후에 몇 번 더 철저히 기회를 주면서 만나더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좋아했어요. 나 대신에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건데 인정해줘. 해서 볼 거라면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어수선했던 동네 친구인데 친구들이 사귀는 거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 현정아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잘 만날 거야? 제 친구 현정이는 저희 만남을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해요. 우린 더블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현정 남자친구는 무뚝뚝한 성격이나 듬직해 보였어요. 현정에게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어요. 들었던 이야기는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이나 옷처럼 고상하고 다정한 성격이어야 하는데 그녀의 남자친구는 너무 고집이 센 것이 너무 짜증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착하고 좋아 보였던 그가 사귀기 시작하면 다르다고 해요. 짜증이 나서 이제 헤어질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요구에 맞춰줘서 정말 좋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언제나 힘들어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힘든 디자인 회사에 다녀 움직임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남자친구보다 연봉이 더 높게 받은 것 같다. 연애 3년째 점점 소심해지는 남자친구 때문에 답답한 날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날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의견 없어? 뭘 하고 싶지 않아? 왜 항상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 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너하고 같이 영화나 데이트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너 중심이니? 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매번 나한테만 결정권 주는 거 나도 부담스러워. 너도 의견 좀 내봐.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제가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줘서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먼저 데이트 거리를 제한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제가 먼저 리드하지 않은 편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어. 성격이 반대면 더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제 의견에 말없이 따라와 주고 맞춰주는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연애하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은 시골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시고 우리 부모님은 꽤 자산을 가진 분들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재테크를 하셨고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재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친오빠는 재무설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오빠는 결혼 후에 당시에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나날이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 좋은 정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너는 아직 주시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시집이나 갈 말이야. 우리 친오빠는 호탕한 성격으로 저에게 장난도 잘 걸고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는 형제 같은 오빠입니다.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모아둔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우리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데 미안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 일 안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뭔 소리야. 난 내 일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 나는 힘 닿는 데까지 일할 거야. 역시 내 여자친구 아니. 근데 와이프 멋지다. 멋져. 남편은 항상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면서 당일에는 제 결혼식인데도 뭔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고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을 연결해 주었던 친구 현정이는 결국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신부 대기실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너희 결혼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나한테 좋은 옷 한 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잘 살아. 그래 옷 해줘야지, 당연히, 현정아. 너 덕분에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니까. 나도 신기해.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연애 소질이 없나 봐. 그냥 혼자 살래. 내 마음에 차는 사람 찾기가 힘든 애 왜 집신 도자기 있다는데? 너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멜라만한 건 딱 그냥 혼자 살고 싶어. 나랑 상관하고 강사 일하면서 돈도 벌어서 결혼은 안 할래 하는 그런 애들이 시집 가는 거 제일 먼저 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친구 현정이는 웃지도 않더라고요. 현정이는 그때부터 결혼 안 할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나도 친한 친구라서 언젠가 좋은 상대 만나기를 바랐거든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 가면서 자녀 계획 세웠어요. 오빠는 아이 몇 명 낳고 싶은데 나는 우리 집처럼 아들, 딸 둘 낳고 싶어요. 뭐 안 낳아 왜 그렇게 무심하게 말해 나 속상하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난 몇 명 상관없이 낳고 싶은데. 어쨌든 임신은 너하고 너 몸으로 하는 거니까 힘들까봐 미안해서 그래 뭐야? 그런 거였어. 난 또 괜히 섭섭할 뻔했잖아. 우리 이세가 궁금하지 않아. 일단 1년 신혼 즐기고 내년부터 계획 세우자. 좋아.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 의견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주려고 해줬어요. 일 욕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당시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며 회사에서는 너무 바빠서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자주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디자인 회사들은 야근이 일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삶이 어땠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정말 어려웠어요. 야근할 때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주셨어요. 본인 퇴근 후 시간이 뜨는데도 카페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곤 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랐다고 했어요. 어머, 정말 부러워.
우리 남편은 한 번 데리러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온다는데 그 팀장님 남편은 내면화 주시고 정말 좋겠다고 했어요. 완전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조금 예민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남편을 칭찬하고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라고 할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웠고 결혼을 잘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결혼 반년 만에 예정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찾아왔어요. 예정일이 되었는데도 생리가 없어서 야근으로 피곤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원래 생리불순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달이 넘어가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야 임신이 의심돼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신 7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쁘기는 해야 하는데 사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매일 야근을 해야 했는데 태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게 없어. 나 정말 행복해. 우리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찾아온다니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 날 것 같아. 나이 뜻이 너무 심해서 복숭아가 먹고 싶긴 해. 복숭아 내가 바로 서울로 가서 이 밤에 어딜 가서 사올게. 걱정 마. 금방 가서 구해올게. 남편은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가 단이 복숭아를 구해왔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다 방법이 있잖아. 내가 씻어서 깎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나의 남편이 깎아준 정말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마음껏 먹고 행복한 기억이 나네요. 저는 힘들긴 했지만 다정한 남편과 함께 뱃속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일을 그만둔다면 회사에 큰 손실이 생길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야근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다가 배가 엄청나게 아프게 되어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축복이 괜찮겠지 이네요. 많이 아파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병원 거의 다 왔어.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자연유산을 했다는 충격적인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런 제 옆에서 남편은 그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축복이 어떻게 타다 때문이야 이네. 야 너만 괜찮으면 됐어. 축복이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저는 하루를 병원에서 보내고 이틀 후에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제 몸에 혹사하며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책임감을 느껴서 더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유산 후에 회사에서 하던 프로젝트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덕에 저는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봉의 2배가 되었어요. 승진을 하고 나서는 야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턴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되었어요. 대신 남편이 야근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나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녁을 먹고 하는 거야. 응. 회사 구내 식당이 저녁까지 해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피곤할 텐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어. 그래서 그때는 다 잤어. 남편이 제가 자고 있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집에 와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다. 그 안쓰러웠던 마음조차 아깝게 느끼게 됐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 더 임신을 하고 또 유산을 했어. 유산을 한 후에는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지. 남편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했어. 그런데 제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위암 2기인데 지금 3비로 넘어가는 단계야.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너무 절망스러웠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눈물만 흘렸어.
다행히 전이는 안 됐다고 했어? 의사는 그리 희망적인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남편이 힘을 줬어. 요즘 암 그래야 별거 아니야? 수술만 잘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금방 회복할 거야. 약해지지 말자. 내가 있잖아. 내 마음을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2번의 유산으로 인해 내 안은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약해진 상태였다. 더구나 위암 진단을 받은 저는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 해도 계속 마음이 휘어졌다. 가장 빠른 수술 날짜를 정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내 사정을 이해해 병가 처리를 해줄 것이라며 돌아오라고 말해줬다. 이전에 오래 다닌 직장이었기 때문에 동료 직원들도 많이 걱정해 주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 나중에 회복한 후에 말해주기로 했다.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현정이가 오랜만에 연락해 얼마나 다행해 했는지 모르게 눈물이 맺혀왔다. 경찰원이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정말 모르겠어. 정말 비슷해. 걱정하지 말, 친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가본 일인지. 일단 수술을 잘 받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야모진이네. 내가 눈물을 다 흘리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고마워.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이런 수십전에서 미안. 내 친구가 아프긴 한가 보다. 별소리를 다 안 해. 가족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울면서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이 수술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한 달 후에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입원 전까지 집에서 잘 먹지 못하던 저에게 죽도 쓰어주고 위암에 좋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버섯, 진나 고급 올리브 오일 등을 구해서 주었어요. 이네요. 이거 말고 뻐덧이라는 건데 면역력에도 좋고 종양도 사라진다고 하네.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봤어. 아, 벗기 싫어.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도 남편은 불만 한마디 없이 다정하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삶아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자. 너 이렇게 안 먹다가 큰 일이라고 하네. 수술을 앞둔 이가 잘 먹어야 한다. 나는 죽이 급하게 써서 줄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사람 몸이 정말 신기한 게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잘 먹었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어. 뭘 먹든지 소화가 안 되고 더불어 토하면서 잘 못 먹게 되었지. 그래서 그런지 한눈에 보면 말랐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고 병색이 짙어졌어. 남편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같아. 남편은 수술 기간을 맞춰 휴가를 썼어. 이번 수술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남편이 다 해주었어. 당시 수술을 앞두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던 나는 밉골게도 남편뿐이라는 생각에 참 감사하고 듬직하게 만들었어. 수술 당일엔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이 두근거렸지. 그럴 때 남편이 말했어. 이내야 정말 괜찮을 거야? 너무 떨지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오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너무 놀겠어. 나이대로 자기만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어땠어? 미안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건 다 해야겠어. 사랑해, 그 말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남편은 수술실 앞까지 끝까지 따라와 주며 나를 진정시켜 주었어. 간호사들도 남편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을 회복하고 나니 저는 회복실에서 있었어요. 힘들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젠장. 경과가 조금 빨리 죽어야 하는데 벌써 회복실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여튼 즐기다 즐겨. 뭔가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소리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꼭 해야 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을 옮기며 이동했어요. 그리고 제 연료 침대의 커튼을 살짝 들춰보니 그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모르는지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개봉해서 수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한다고 했는데 종염 다 떼내고 앞으로 항암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잖아. 아, 짜증날. 진짜 명주 길다 길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럼 훌훌 털고 너랑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아기를 어쩌냐. 현정이 너 오고 있어. 현정이. 라면 제 친구밖에 없는데 상황을 종합해보니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제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건가 싶어 제 손가락을 꼼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서서 전화 내용을 듣고 섬뜩한 감정에 휩싸여 제 침대로 돌아가 누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외출 소리가 들려 그리고 잠시 후 친구 일이 밀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왜 내가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채 깨어 있었을까? 은근히 깨어 있는 것 같아 마취가 덜 깨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의사의 말에 임신하여 환자라고 믿다가 잠시 식은땀이 찰나를 괴롭혔습니다. 생각왕 당신을 위해 감각이 돋아입니다. LD 정말 애로 사망을 느꼈으나 여기 포털에서는 괜찮아요. 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에게 추사하기 위해 노력해본 것에 대해 허물입니다. 두세 포트나 사망보험금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을 들으면서 내 아버지는 위암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을 듣자마자 사망보험금 설렜다. 여전히 전화를 받아들일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실수했다. 나는 왜 덜 커서 가게 돼 있는지 놀랍군요.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게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조용해져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친구의 남편이 배신하는 대화를 들으며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꿈이라도 깨고 싶었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남편이 그걸 보고 안정을 되찾아 다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서 깨워줬어요. 애기야, 정신 차렸어. 눈물 흘려서 걱정돼 그 말에 눈을 뜨며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왔어. 방금 와서 막 수술했어. 종양 떼어냈어. 걱정 마라. 다인이 너무 바뀌어서 미웠지만 그냥 참아냈어요. 응, 다행이야. 현정이 바빠서 왔어. 서울에서 살았는데 걱정돼. 한 번 더 보살피자.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사흘을 풀다가 종결신경 상품 생존할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일을 멀리하고 싶어 했고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몇 시간을 입에 물었다. 수술 전후로 나는 처음으로 나와서 나와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의사 수술을 받아 내 시간은 잘 될 거라고 말했다. 그 사상가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K연은 빠르게 변했다. 문제없음 전함을 받아라고 납니다. 나는 4시간 뒤 호흡이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나쁘다 다음 날 내 남편은 좋은 사라 바스넥에 대한 고마워라며 인사를 신이입니다. 진짜로 두 얼굴. 나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남편이 기분이 오를 흔들어 남편에게 가서 의사 소식과 나의 상태를 알아본 후에 남편과 예사의 친구 현정이 자리를 비웠을 때 미용실에 전화를 했어. 친 부르기. 내게 대하여 아는 왜 당신을 볼 수 있는지 내 위암 수술 및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서 거기에 힘없이 개성을 가지고 있다. 내 동생은 화를 품고 증강. 하늘에서 이제부터 내가 오지 않았으나 그건 집에서 있어. 우선 눈산도하를 위해 바람 피운 증거를 잡아야 해요. 오빠, 지금 우리 집 근처로 가서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줘. 사진이든 영상이든 남길 수 있는 건 다 남기고. 알았어. 내 친구가 흥신소하잖아. 어쨌든 이내 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연락할게요. 오빠와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뭐니 해도 핏줄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 오빠와 통화를 마친 후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톡한 거사, 우리한테 침착하게 해주셨지.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아빠 나 수술 잘 되겠죠?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김서방이 바람을 피웠다며 네 오빠가 다 말해줬어. 아, 오빠가 왜 그런 말을?
우선 증거 다 모을 때까지는 참고 있을게요. 정말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나쁜 놈,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겠어? 도어 침착함을 유지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제 집을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오빠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어떻게 알았는지 모두가 당황해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로 했다. 일단 좀 더 쉬자고 했다. 쉬어야겠어. 너무 피곤하다. 나의 친한 오빠와 부모님은 그날 종일 내 병실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밤늦게 남편과 여자친구 현정이가 병실에 들어왔다. 우리 오빠가 소리를 질렀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두 사람이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훈과의 소송 및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사정을 설명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한 것을 알아주실 거예요. 더 이상 영혼을 만날 일은 없을 테니 너무 친했던 우리 사이에서 감정이 너무 과하게 올라서 그랬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내 동생이 두 사람의 팔을 잡고 내쫓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동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후 소송과 제3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동생은 니들의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현정이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전에 다닐 것 같다. 그러면 그곳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동생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서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회사 주소와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원 후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 남편의 존재를 보기 싫었습니다. 저의 형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남편을 몰래 찜찜하게 다 빼고 제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수술 후 회복 상태가 좋아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케어해 주신 죽을 먹으며 체력을 회복했어요. 한 달 후에는 조금씩 운동하고 정상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지고 있던 소장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거절했던 전화가 오는데 그 두 사람이 있는 카톡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건다며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하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후회가 될 뿐이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바라며 차단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제가 소지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대방 소송을 통해 내 건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건을 수행하는 동안 만난 두 사람은 확실히 피곤해 보이고 뼈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함께 일했던 곳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면전에서 회사를 떠난 후 해결감을 느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내용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이 다니는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하자 둘 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그 미래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다. 진실을 숨긴 나쁜 사람은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두 사람을 잡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진 오빠 역시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랑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 두 녀석이 어디로 가든 알 수 있어? 알았어. 나도 끝까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둘을 못 살게 할 것이다. 오빠에게 고맙다. 언제든지 오빠를 도와주러 말해. 소송을 마치고 위자료를 받은 후에 난 기존의 신혼집을 팔고 친정 근처 아파트에 이사했다. 소송을 이겼고 두 사람에게 복수도 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파도가 치는 기분이었다. 미움과 기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데 점점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여 힘이 빠졌다.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어 집에서 매트를 깔고 명상을 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명상을 통해 나쁜 기운을 쫓아내려 노력했다. 암 수술 후에 식사를 철저히 관리하며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를 통해 마음의 번뇌와 잡생각을 내려놨다. 땀을 흘린 뒤 개운한 느낌을 받았다. 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도로 요가 수련을 다녀왔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상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 딸도 건강해져 있으며 요즘은 아픈 일이 없다. 엄마도 요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니 엄마는 뻣뻣해서 그 요가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자주 말하지 말고 요가원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면서 연습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요가 명상원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명상 연습 경험이 있던 분을 초빙하여 요가뿐만 아니라 명상을 도와주는 수련원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상처를 받았던 두 사람을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너 그 사람 흔적을 들었다. 그러나 크게 관심 없어. 왜 그 아이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지 않아?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다가 부모 돈을 빌려 창업했는데 결국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대. 전 남편과도 싸움을 벌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더라. 결국 헤어진 모양이네. 너 고소하지 않나? 그 소식을 듣고 내 안에서 웃음이 나더라. 그래, 납부했나?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과응보지. 난 이제 그 사람들과 신경 안 쓰고 내 얘가 많이 편해 보여서 좋아. 나도 요가를 배워볼까? 그래, 요가를 하면 마음 수련도 되고 정말 좋아. 너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요가 배워봐. 저는 결혼 후에 정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스펙타클한 경험을 했어요. 위암에도 걸리고 믿었던 남편과 친구로부터 배신도 당했죠. 지금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마음 수련도 하고 몸도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부모님과 친오빠는 제가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주는 좋은 반려인을 만나면 새로 시작할 마음도 없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전남편과 친구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 이야기 주인공이 본인에게 들은 걸 알겠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한 짓들 아직 기억하고 있어. 수련을 해도 상처가 다 잊혀지지 않더라고. 하지만 용서하려고 해. 내가 용서를 해도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하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